1984년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 섰습니다. 시드리얼의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죠. 저는 우쭐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가르치는 시대였으니까요. 한 한국 부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100볼트를 고집합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세계 표준을 따라가는 거죠. 가는 브리키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1위입니다. 나일브리에어노이 순위에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제가 비웃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다케시 사카모토입니다. 63, 일본 사이타마현 출신이죠. 니혼덴코라는 일본 대형 전자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글로벌 전략본부 상무까지 올랐죠. TV, 가전, 원가 구조, 전화표준 정책 모두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 전자왕국 시대의 마지막 세대였죠. 퇴직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본사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가죽 수첩 한 권이 나왔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털었습니다.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연도가 보였습니다. 1984. 41년 전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젊은 제 필체가 나타났죠. 1984년 9월 12일 한국구로공단 방문 기록.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26살 저는 니혼덴코 신입 엔지니어로 처음 해외 출장을 갔었죠.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41년 전 26살 사카모토가 쓴 이 문장. 그때는 그냥 젊은 날에 과장된 기록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2025년 삼성은 세계 1위입니다. LG는 2위죠. 파나소닉은 7위로 추락했습니다. 소니는 TV 사업을 접었습니다. 도시바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보였죠.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의 황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더 읽었죠. 한국 공장은 낡았다. 자동화도 부족하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이상하다. 무언가에 굶주린 사람들 같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41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부장이 물었다. 일본은 왜 100볼트를 고집하느냐고. 나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 한국은 가난해서 세계 표준을 따라간 거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 오만함이 떠올랐습니다. 노트 여백에 연필로 휘갈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50년이 아니라 40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일본 전력청 회의록 1973년. 파일이 열렸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전국 220볼트 전환 계획안.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본도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전국 전압 표준을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전환. 총 소요기간 30년. 예상 비용 15조 엔. 15조 엔. 당시 일본 국가 예산의 절반이었습니다. 오일 쇼크 직후였죠. 경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계획은 전면 백지화함. 현 시국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 투입은 불가능.
안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함.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백지화.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도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국도 같은 시기에 같은 회의를 했습니다. 1973년 한국 상공부 회의록. 220V 전원 건의. 반대 의견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재무부 반대, 건설부 반대, 상공부 일부 반대. 오일 쇼크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가 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재 문구였습니다. 추진. 50년 후 손자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편한 길을 택하면 그들은 평생 불편할 것이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백지화했습니다.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은 위기, 똑같은 비용 부담, 똑같은 반대 여론. 그런데 결정은 정반대였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료를 열었습니다. 2025년 TV 시장. 삼성 23% 1위, LG 17% 2위, TCL 12% 3위, 하이센스 9% 4위.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소니 4% 8위. 파나소닉은 아예 순위에 없었습니다. 냉장고 시장도 확인했습니다. LG 1위, 삼성 2위, Y어플 3위. 일본 기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모든 가전 순위에서 일본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죠. 41년 전 제가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 엔지니어 김대리. 28살. 그가 물었다. 일본은 언제 220V로 바꿀 겁니까? 나는 답하지 못했다. 사실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연필로 덧붙인 메모. 그의 질문이 계속 맴돈다. 왜일까?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 질문이 맴돌았는지. 그건 경고였습니다. 한국 젊은 엔지니어가 던진 일본의 미래를 향한 경고였죠.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일본 전체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불을 껐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220V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100V를 고집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50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1984년 9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포공항이었죠. 26살 니혼덴코 신입 엔지니어로서 첫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설렘보다는 우월감이 앞섰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도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서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9월인데도 여름 같았죠. 회사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택시였습니다. 현대폰이. 일본 차의 절반 크기였죠. 저는 뒷좌석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격차가 크군.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죠. 건물은 낮았습니다. 간판은 한글과 한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말이죠. 저는 창밖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 구로공단에 도착했습니다. 니혼덴코 협력사 공장이었죠.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한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카모토 상, 어서 오십시오. 박상철입니다. 생산부장이죠. 박 부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죠.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조립 라인이 보였습니다. TV 브라운관을 조립하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선풍기가 돌고 있었지만 더웠습니다. 자동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수작업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동화 낙후. 일본 대비 10년 이상 격차.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8개.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들은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박 부장이 소개했습니다. 일본 니혼덴코 사카모토 상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기술 지도를 받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노트를 펼쳤죠. 연필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TV 생산 라인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일본어로 된 자료였습니다. 박 부장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생산 공정, 불량률 관리, 품질 검사 기준. 하나씩 설명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공정은 왜 이 순서입니까? 불량률을 더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이들은 배우는 사람이었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의가 끝났죠.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흐뭇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위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박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시죠. 한국 음식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근처 식당으로 갔죠.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이었습니다. 박 부장과 엔지니어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소주병도 올라왔죠. 박 부장이 잔을 채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배를 했습니다. 소주는 독했습니다. 목이 따가웠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경제, 공장 상황, 일본 기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카모토 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일본은 왜 100볼트를 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죠. 100볼트요? 우리 표준이니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계는 220볼트인데 왜 일본만 100볼트입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입니다. 바꿀 필요가 없죠. 박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수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듭니다. 박 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생산 비용이 2배 아닙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본 품질이 최고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 공기가 무거워졌죠. 박 부장이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220볼트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세계 표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박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옆에 엔지니어들도 숨을 죽였죠. 저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일본은 여유가 있었고요. 박 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카모토 상,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한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박 부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래? 박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택했죠. 그 길이 맞는지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주잔을 드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박 부장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결의 같은 거였죠.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박 부장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박 부장의 말이 계속 맴돈다. 왜일까? 그리고 그 문장 옆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찜찜하다.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박 부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그 문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압 정책을 말입니다. 도쿄 본사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졌죠. 1973년 한국 상공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전국 전압 표준화 계획. 저는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두꺼웠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73년 3월 박정희 대통령 지시. 전국 전압을 220볼트로 통일하라. 단독 결재였습니다. 모든 부처가 반대했다고 적혀 있었죠. 재무부, 건설부, 상공부 일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오일 쇼크로 경제 위기. 막대한 예산 불가능.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통령의 메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50년 후 손자 세대가 우리를 평가할 것이다. 지금 편한 길을 택하면 그들은 평생 불편할 것이다. 추진하라.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50년 후. 박 부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행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1단계 신축 건물부터 220볼트 적용. 1973년부터 1980년까지. 2단계 공장과 상가 전환. 1980년부터 1990년까지. 3단계 가정용 전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27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후속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1980년, 1985년, 1990년. 매년 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단 한 해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5번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그대로였죠. 1997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외환위기 시기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던 때죠. 그런데 전압전환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행률이 98%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전쟁을 치르듯 밀어붙인 거야. 일본 자료를 찾았습니다. 비교하고 싶었죠. 1973년 전력청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전국 220볼트 전환 계획. 일본도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급하게 읽었습니다. 회의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예상 비용 15조 엔. 소요기간 30년.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일본 계획은 전면 백지화함.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불안정. 막대한 예산 투입 불가능. 현 체제 유지가 안전함.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해, 같은 고민, 같은 위기. 그런데 결정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은 포기했죠.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우리가 멈췄구나. 다음 날 저는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기준이었죠. 전 세계 가전 시장 규모 3천억 달러. 그중 220볼트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였습니다. 100볼트 시장은 15%. 나머지는 기타였죠. 한국 기업 점유율을 확인했습니다. 삼성과 LG가 합쳐서 40%. 그들은 처음부터 220볼트 단일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하나였죠. 효율이 극대화됐습니다. 원가가 낮아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일본 기업 데이터를 봤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모두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2개였죠. 비용이 이중으로 들었습니다. 가격은 높아졌습니다. 경쟁력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올라가고 일본은 내려갔습니다. 자동화 효율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220볼트 단일 라인은 자동화가 쉬웠습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로봇 프로그래밍이 단순했습니다. 교체 비용이 낮았습니다. 한국 공장들은 자동화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100볼트와 220볼트를 동시에 생산했습니다.
라인 전환이 복잡했죠. 자동화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작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경쟁력은 더 떨어졌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30년을 걸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무너져도 계획은 계속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백지화했죠.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빌딩 숲이 보였죠. 일본은 성공했습니다. 1973년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었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20년밖에 안 지났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세계로 나가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표준을 택했습니다.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전진했고 일본은 위기 속에서 주저앉았다. 펜을 놓고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문제였죠. 저는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멈췄고 한국은 가난해서 달렸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이 40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1위, 파나소닉 7위. 그 간격은 전압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차이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자료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패배가 아니다. 의지의 패배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50년이 보였습니다. 그 시작점이 1973년 그 회의실이었습니다. 백지화. 그 두 글자가 일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985년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였죠. 상무 셋, 전무 둘, 그리고 부사장. 저는 가장 말석이었습니다. 젊은 과장이었으니까요. 회의 주제는 해외 시장 전략이었습니다.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어떤가? 영업본부장이 답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일본 제품 신뢰도가 여전히 최고입니다. 고개들이 끄덕였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사카모토-군, 말해보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였죠.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골드스타가 위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담당 상무가 웃었습니다. 한국? 아직 우리 기술을 배우는 단계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220V 단일 시장을 노립니다. 생산 효율이 우리보다 높아질 겁니다. 상무의 표정이 굳었죠.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카모토-군, 자네 한국 다녀오더니 너무 겁을 먹은 것 아닌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 수출 증가율이 연 20%입니다. 우리는 5%입니다.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사카모토-군 말도 일리는 있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까지는 아직 10년은 더 걸릴 거야.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허탈했죠. 제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위기를 보려 하지 않았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달, 저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동남아 TV 시장이었죠.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일본 제품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83년 65%, 1984년 62%, 1985년 58%, 매년 3%씩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제품은 올랐습니다. 1983년 10%, 1984년 13%, 1985년 17% 같은 속도로 증가했죠.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두 선이 교차했습니다. 1992년쯤이었습니다. 7년 후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무에게 제출했죠.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됨. 일본 품질이 우위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문제 없음. 저는 보고서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1987년 저는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두 번째 출장이었죠. 삼성 수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봇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라인이었죠. 브라운관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흘렀습니다. 조립, 검사, 포장.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니터만 보고 있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야? 생산 담당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10,000대입니다. 일본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죠. 6,000대입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일 전압이라 가능합니다. 220볼트만 만들면 되니까요. 불량률을 물었습니다. 0.3%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파나소닉이 0.8%였습니다. 삼성이 절반 이하라는 겁니까?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목표는 0.1%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연구동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모든 층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밖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에 굶주린 사람 같았죠. 1984년 구로공단에서 본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에 섰습니다. 한국이 위험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죠.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카모토 군, 한국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게. 우리는 품질로 승부하네. 걱정 말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죠. 몬사는 달라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1등이라 믿었습니다. 변화는 위험이고 안정이 최고였습니다. 저는 그 안정 속에서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선배 상무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사카모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게. 한국은 일본을 절대 못 따라잡아. 안심하게.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1984년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 26살 오만한 사카모토가 겹쳐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니까. 제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마주했다. 일본 전체가 1984년의 나처럼 행동하고 있다. 오만하고 아니라고 현실을 보지 않는다. 다음 줄을 적었죠. 한국은 달리고 있다. 우리는 서 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본사가 듣든 안 듣든 저는 계속 경고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서 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들을 겁니다. 위기가 눈앞에 와야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늦을지라도 말입니다. 1989년 저는 세 번째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엔 삼성 수원 공장 공식 방문이었죠. 일본 전자업계 시찰단 12명이 함께였습니다.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경쟁사들이었지만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국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공장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었죠.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입구 위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5년 전 구로공단의 낡은 건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성 임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쏟아졌죠. 시원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벽에 생산량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숫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생산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였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브라운관을 짚고 회로를 연결하고 케이스를 조립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TV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하나, 둘, 셋. 1분에 7대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하루만 되었습니다. 옆에 파나소닉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빨라. 생산 담당 상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은 작년에 완성됐습니다. 전체 자동화율 92%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최고 공장이 80%였거든요.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10,000대. 모두 220V 단일 모델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듭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수출만 생각했습니다. 세계 시장이 220V니까요. 단일 모델이라 생산이 단순합니다. 효율이 2배입니다. 손이 부장이 물었습니다. 불량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무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27%. 도시바 과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일본 평균이 0.9%였거든요.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작년에는 0.3%까지 낮췄습니다. 올해 목표는 0.1%입니다. 저는 옆 사람을 봤습니다. 모두 굳은 표이었죠. 품질에서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현미경으로 회로를 검사하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불량품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라인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보가 떴죠. 3분 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인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파나소닉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10분 걸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은 빨랐습니다. 문제 발견, 수정, 재가동.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죠. 일본은 여전히 사람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연구동으로 갔습니다. 10층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보였죠.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평면 TV입니다. 브라운관보다 얇고 가볍습니다. 모형을 보여줬죠. 두께가 10cm도 안 됐습니다. 손이 부장이 물었습니다. 언제 출시합니까?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3년 내 양산 목표입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의 눈을 봤습니다. 반짝였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1984년 구로공단에서 본 그 눈빛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습니다. 시찰이 끝났습니다. 저녁 6시였죠. 우리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왔죠. 택시를 탔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공장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요? 밤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이요. 밤 11시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봤죠.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생산동도 연구동도 사무동도 모두였죠.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정문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까? 경비가 답했습니다. 네,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연구동을 올려다봤습니다. 8층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일본 공장은 불이 꺼집니다. 5시 반 퇴근이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에도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성공해서 멈췄습니다. 편안했죠. 5시 반 퇴근, 주말 휴식, 안정된 급여.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밤 11시 불빛, 주말 출근, 절실함.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 불빛이 한국을 만들고 있다. 다음 줄을 적었죠. 일본은 편안함을 택했고 한국은 절실함을 택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삼성 공장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길 거라는 걸 말입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저 절실함 때문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졌어. 1998년 저는 유럽 출장을 갔습니다. 런던이었죠. 목적은 시장 조사였습니다. 유럽은 일본 가전의 핵심 시장이었습니다. 고급 이미지가 강했죠. 저는 옥스퍼드 거리의 대형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가전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 TV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죠. 정면 진열대에 삼성 TV가 있었습니다. 대형 모델이었죠.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599파운드. 옆에 LG TV도 있었습니다.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579파운드였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니가 어디 있을까요?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은 모델이었죠. 가격은 690파운드. 삼성보다 100파운드 비쌌습니다. 파나소닉은 더 구석이었습니다. 진열대 맨 아래였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TV는 왜 구석에 있습니까?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은 삼성이랑 LG를 많이 찾아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거든요. 일본 제품은 비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품질도 좋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장도 잘 안 나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삼성 사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다른 백화점도 갔습니다. 헤러즈, 존 루이스, 커리스. 모두 같았습니다. 정면은 한국, 구석은 일본. 가격은 한국이 쌌습니다. 품질은 비슷하다고 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럽 시장, 이미 역전됐다. 2000년 저는 동남아에 갔습니다. 태국 방콕이었죠. 가전시장 조사였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센트럴 월드였습니다. 가전 매장은 4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형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삼성페어 30% 할인. 매장 절반이 삼성이었습니다. LG도 큰 공간을 차지했죠. 손님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을 찾았습니다. 구석에 소니가 있었죠. 전시 모델 2대뿐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 답했습니다. 작년에 들여놓기 그만뒀어요. 안 팔리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안 팔립니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비싸요. 그리고 배송이 느려요. 삼성은 이틀이면 배송되는데 일본 제품은 6주 걸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주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주문 제작해서 보내거든요. 100볼트를 220볼트로 바꿔야 해서요. 한국 제품은 그냥 바로 보내면 돼요. 처음부터 220볼트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6주 대 이틀. 납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기다리지 않았죠. 빠른 걸 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베트남에도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갔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일본은 틈새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동남아 시장, 완전 상실. 2002년 저는 중국에 갔습니다. 상하이였죠. 하이얼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최대 가전 기업이었습니다. 공장 라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삼성 라인과 똑같았습니다. 자동화 로봇, 컨베이어 시스템, 품질 검사 모니터. 모든 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하이얼 부총경리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부총경리가 웃었습니다. 일본은 복잡해요. 내수용, 수출용 따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걸 원해요. 한국처럼 단일 모델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세계는 더 이상 일본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 완전히 뒤처졌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서를 작성했죠. 전국 220V 전환 10년 계획. 30페이지였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상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건의서를 제출했죠. 상무가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카모토 군, 이거 진심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상무가 건의서를 덮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일본 가전은 끝입니다.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용이 얼마인 줄 아나? 20조 엔이야. 불가능해.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3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용이 많다고, 위험하다고, 안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1위, 파나소닉 7위입니다. 상무가 일어섰습니다. 사카모토 군, 진정하게. 자네 말도 이해는 해. 하지만 현실을 봐. 지금 일본 경제가 어떤가? 잃어버린 10년이야. 전압 바꿀 여력이 없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잃어버릴 겁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건의서는 거부됐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죠. 일본은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2005년 뉴스가 터졌습니다. 파나소닉 TV 사업부 매각 검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파나소닉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니도 같은 발표를 했죠. 일본 전자제국이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도시바 가전사업부가 중국 기업에 팔렸습니다. 2010년 샤프가 대만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일본 가전 왕국은 사라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이미 패배했다. 백지화. 그 두 글자가 일본을 죽였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일본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2012년 10월 도쿄 제국 호텔 대연회장.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전자업계 임원 200명이 모였죠.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샤프. 모두 왔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기술본부장이었죠. 단상에 한국인이 올랐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김철수입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죠.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단일 전압 시스템의 생산 효율. 김 본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1973년부터 220V만 생산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아도 세계 시장을 봤죠. 결과적으로 생산 라인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생산 비용 비교였죠.
한국이 30% 낮았습니다. 단일 전압이라 자동화가 쉬웠습니다. 로봇 프로그래밍이 단순했죠. 교체 비용도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본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만듭니다. 생산 라인이 2개죠. 재고 관리가 복잡합니다.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회장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죠. 파나소닉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무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220볼트로 바꾸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 대답을 기다렸죠. 김 본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본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40년을 투자했습니다. 생산 시스템, 공급망, 기술 인력. 모든 게 220볼트 기준으로 구축됐죠. 일본이 지금 시작하면 10년은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한국은 더 앞서갈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프리미엄 시장이나 특수 분야죠. 대중 시장은 이미 한국과 중국이 장악했습니다.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40년 전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죠. 오늘 한국인이 일본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60살 사카모토가 보였습니다. 빽발이 섞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죠.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졌어. 완전히 졌어. 2015년 3월 제 정년퇴직 날이었습니다. 니혼덴코 대강당에서 은퇴식이 열렸죠. 300명이 모였습니다. 임원, 부장, 과장, 신입사원 모두 왔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사카모토 다케시 상무 35년 근속. 단상에 올랐습니다. 원고를 준비했었습니다. 감사 인사, 추억 이야기, 격려 말씀. 정형화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원고를 접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84년에 처음 한국에 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구로공단이라는 곳이었죠. 낡은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 말을 받아 적었죠. 저는 우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부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100볼트를 고집하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요. 강당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세계 표준을 따라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웃고 있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은 세계 1위입니다. LG는 2위죠. 파나소닉은 7위입니다. 소니는 TV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리 니혼덴코는 작년에 가전 부문을 매각했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지금 바꿔야 한다고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믿었고 그래서 멈췄습니다. 저는 신입사원들을 봤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었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꾸십시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건 전압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죠. 안정, 관성, 두려움. 그게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렸죠. 우리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주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죠. 여러분의 100볼트를 찾으십시오. 바꾸지 않는 모든 것이 위험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박 부장이 했던 그 말. 저는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웃습니다. 변화하는 자가 미래를 가집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은퇴식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죠. 35년이 스쳐갔습니다. 한국 출장, 경고, 회의, 좌절, 패배.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박 부장. 당신 말이 맞았어. 은퇴 후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봄,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 10년 연속 달성. 앵커가 말했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삼성 24%, LG 18%, 합치면 42%였습니다. 일본 기업은 그래프에 없었습니다. 순위권 밖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전압 하나로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단 하나로였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계 전압 지도였죠. 파란색이 220볼트, 빨간색이 120볼트, 노란색이 100볼트. 지도를 펼쳤습니다. 파란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세계의 80%가 220볼트였습니다. 노란색은 작았습니다. 일본, 한국 일부, 대만 일부. 그게 전부였죠. 일본은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세계와 다른 전압을 쓰는 나라. 100볼트의 감옥에 갇힌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 산업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식 생산 시스템 세계 표준으로. 중국 기업 80%가 한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도 마찬가지였죠. 단일 전압, 자동화 극대화, 빠른 납기. 이게 새로운 세계 표준이었습니다. 일본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이중 생산 라인, 내수와 수출 분리, 느린 납기. 누구도 따라하지 않았죠. 세계는 일본을 버렸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28살 니혼덴코 신입사원이었죠. 사카모토 상, 은퇴식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죠. 무슨 일인가? 그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안 바뀝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은퇴식 영상이 사내에 돌았는데 임원들은 못 본 척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끝난 겁니까?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할 순 없어. 하지만 가전에서는 끝났지. 한국이 너무 앞서갔어. 왜 일본은 못 바꿨습니까?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성공했기 때문이야. 1973년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어. 바꿀 이유가 없었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고. 한국은 달랐어. 가난했지. 전쟁 폐허에서 20년밖에 안 지났어. 선택지가 없었어. 세계로 나가야 살았지. 그래서 세계 표준을 택한 거야.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의 100볼트를 찾아라. 그가 고개를 들었죠. 100볼트요? 바꾸지 않는 모든 것 말이야. 관성, 두려움, 안주. 그게 너희 세대의 100볼트야. 그걸 찾아서 바꿔. 안 그러면 일본은 계속 뒤처질 거야.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1984년 노트를 꺼냈죠. 41년 전 그 노트.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한국이 220볼트를 선택했다. 우리는 끝났다. 첫 페이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죠.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예언이 현실이 됐다. 한국은 세계 1위가 됐다. 일본은 순위에서 사라졌다.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승리한 이유. 절실함이었다. 선택지가 없어서 최고가 됐다. 가난해서 달렸고 달려서 도착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본이 패배한 이유. 오만함이었다. 선택지가 많아서 안주했다. 성공해서 멈췄고 멈춰서 무너졌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졌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 진실을 봤다. 하지만 막지 못했다. 일본 시스템이 나를 가뒀다. 아니, 내가 시스템에 안주했다. 나도 100볼트의 죄수였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너희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못한 걸 너희가 해라. 한국을 배워라.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배워라. 절실함, 결단, 끝까지 가는 집념. 그게 승리의 비밀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부장. 당신이 옳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일본의 황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해가 뜨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이겠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LG전자 프리미엄 올레드 TV로 유럽 시장 석권. 앵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LG TV가 떴습니다. 얇고 선명했죠. 저는 TV 뒷면을 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작은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했지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 결단하는 자가 미래를 가진다고.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돌아갔죠. 노트를 책꽂이에 꽂았습니다. 41년의 기록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1984년 구로공단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 박 부장의 조용한 목소리. 50년 후 누가 웃을지 봅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웃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26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식당에 앉아 있었죠.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알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미래는 편한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길에 있었죠. 한국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